그런데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한국의 의사가 부족하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예. 정답이 없는데, 의사 숫자를 가늠할 수 있는 것이 한 8가지 지표를 보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OECD에서는 보건의료의 건강 지표를 한 30여 가지를 매년 발표를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매년 30여 가지 발표를 하는데, 그 중에 7, 8가지를 보면은 의사 숫자가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도 키가 170cm인 키인 사람이 좁다고 할 수 있고 크다고도 할 수 그렇죠. 그 가늠을 보면 180cm의 키를 가진 사람한테는 110이 적고 160cm의 키를 있는 보다는 110cm 크다 그러고 이 몸무게하고 균형이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의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건강 헬스 데이터를 OECD가 발표하는 것 중에서 한 8가지를 보면은 첫째, 이제 우리 정부도 많이 인용을 합니다만은 외래 방문 횟수. 그렇죠. 그 나라의 국민이 1년에 외래 방문을 몇 번 하느냐. 다시 말하면 의사를 몇 번 만나느냐. 라고 볼 수 있죠. 그거를 지금 최근 데이터에 보면은 17.5회를 우리가 병원에 갑니다. 연간, 그렇죠. 연간. 17.5회. 정부가 발표한 걸 내가 뭐 언론을 통해서 이래 보면 15.7회라 그러는데 그건 옛날 지표입니다. 그 어떤 정책을 수립할 적에는 최근 지표를 해야 된다. 우리 17.5회인데 OECD 평균은 6.4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병상 수입니다. 병상이 많으면 의사가 손이 많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인구 1000명당 병상 수가 12.8병상. OECD 평균이 4.3병상. 우리가 그렇게 많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의사를 많이 만난다는 얘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입원 일수입니다. 재원 일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한 사람이 병원에 들어가면은 입원했을 경우에 며칠간 있느냐? 우리는 19.6일 있습니다. 그런데 OECD 평균은 7.9일입니다. 오래 있네요, 병원에 우리가. 그만큼 우리가 의료의 천국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 대신에 의료비는 어떻게 됐나? 1인당 의료비가. 우리가 US 달러로 해가지고 4,637달러입니다. OECD 평균이 5,312달러입니다. 미국이 이건 어마어마합니다. 12,741달러. 우리가 6, 700만 원이라면 OECD는 7, 800만 원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인당 의료비는 싸죠. 그 다음에 또 의사 숫자와 관련되는 것을 감안해야 될 것이 첨단 의료 장비입니다. 첨단 의료 장비. 첨단 의료 장비가 두 개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MRI입니다. MRI 자기공명 장치. 이건 아주 어려운 의사들이 판단하기 어려운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MRI를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MRI의 대수는 인구 100만 명당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이제 OECD의 그 지표입니다. 100만 명당 우리나라가 37.5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19.2대입니다. 우리가 많네. 2배 가까이 됩니다. 첨단 장비. CT, 그 다음에 MRI도 그것도 CT, 허리 척추 같은데 CT 찍고 하지 않습니까? CT가 우리가 몇 대를 가지고 있느냐, 인구 100만, 44.6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OECD 평균은 29.6대입니다. 우리가 이것도 훨씬 많죠. 두 배 가까이는 많습니다. 이 첨단 장비가 많다는 거는 의사의 생산성을 높일 뿐 아니라 의료의 질도 높이고 시간도 단축합니다. 그래서 요새 AI가 많이 들어있잖아요. AI가 의사의 판독을 하는데 영상 판독을 할 때면은 판독을 전부 의사가 다 봐야 되는데 AI가 하면은 한 70%는 그냥 걸러가지고 그것도 판단하고 어려운 것만 한 30% 의사가 직접 합니다. 그 기술 개발에 따라서 발전에 따라서 많은 또 의사의 소요가 달라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중요한 하나의 최근에 지표가 나온 걸 보면은 우리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입니다. 예, 예, GDP. 예. 의료비는, 그러니까 많으면은 GDP 경상의료비에서 의료비는 주로 건강에 쓰이니까 소모적인 게 그렇죠. 소비적인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생산적인데 그렇죠. 투자가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우리가 역사상 처음으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우리가 9.4%입니다. 예. OECD 평균이 9.2%입니다. 아, 능가했습니다. OECD를 능가했네요. 능가해요. 2005년도에 OECD의 평균이 7.8%였습니다. 2005년도, 예. 그때 우리나라의 경상 GDP 대비 경상 4.5%였습니다. 아, 놀라운 증가네요. 엄청난 증가죠. 21년도만 하더라도 우리가 OECD 우리의 평균이 GDP 대비 경상의료가 9.3%였습니다. 예, 예. 근데 OECD 평균은 9.7%였습니다. 예. 그 역전됐어요. 역전되군요. OECD는 낮아지고 또 올라가는데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경제력이 상상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저하돼서 그럴 수도 있고, 의료비가 증가돼서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죠. 그건 더 분석이 필요한 거지만은, 이러한 7, 8가지, 예. 이를 가지고 의사 숫자가 어떠냐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의사 숫자는 OECD 평균이 3.7명입니다. 예. 우리는 2.6명입니다. 예, 예. 1명 정도 적지요. 예, 적죠. 그런데 2012년도, 지금부터 10년 전에 예. 우리가 얼마냐? 2.1명이었습니다. 예. 그때 OECD 3.2명이었어요. 예, 예, 예. 그러면 90년대는 아마 1.5명 내지가 때 2.5명 정도. 그렇게 한 1명이 적은 것이 90년대부터 계속 지금까지 왔는데, 그러면 이 의사 수가 적어서 지금 이 사태는 아닌 것이 그렇죠. 분명하게 졌잖아요. 예, 통계적으로 그렇죠. 나오지 않지. 그래서 이런 것을 보고 의사 수가 가늠을 하는 겁니다. 여긴 정답이 없습니다. 해답이 있을 뿐이지, 예. 그 나라마다 해답이 다르죠. 그 나라의 경제력 수준, 인구 숫자, 그 다음에 증가율, 국민 소득 수준, 이 모든 것을 봐서 많다, 적다를 해야 되지. 이것을 단순하게 OECD가 3.1, 우리는 한 명 적다. 이렇게 산술적으로 판단할 수치는 아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특히 뭐 30몇 개 중에서 8개 정도를 딱 보고 의사 수가 많으냐 적으냐 접근하면은 지금 말씀하시는 판단 것만 이야기 들으면 제가 해석하기로는 의사 수는 현재 한국에서 부족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겠는데요. 지금 현재로 보면 그렇게 부족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없었죠. 다수 국민들이 느낄 때에는 가가지고 올해 그러니까 자기 각자에 보면은 각자 주관적인 거죠. 보면 한번 가다가 1시간 기다리고 3분 진료한다. 이게 그 대형병으로 몰리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지금 균형 발전이 됐을 때는 그런 게 아니. 그것 대신에 비용 문제. 그 다음에 비용 문제가 왜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역전됐느냐. 비급여라는 거 맞고 실손보험을 전부 병원에 이번에 가보십시오만은 실손보험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그게 간밀히 무슨 실손보험 들었다가 막 그거 합니다. 그게. 그렇잖아요. 그게 그렇죠. 인간은 경제적 동물이다 그러는데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손보험은 왜 그러냐면 의료보험과 연계된 의료보험이 돼야 실손보험도 그 심사에서 또 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주 단순하게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 이 의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김살씨님 설명 통계 꼭 말씀하신 들으니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은 흔히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말은 의사들이 굉장히 열심히 일하고 또 한국 의사들 수준이 높고 전문의 비중이 높고 한마디로 한국 의사들은 소수증예주의네. 맞습니까? 그렇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아까 8개 지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놓고 봐야 됩니다. 볼 때에 우선 노동 강도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17.5에 오고 유럽은 6.4에 오는데 노동 강도가 높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전공의
24시간 근무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다가도 나와야 되는, 그렇죠. 불려 나와야 되는 것이, 그런 부분은 인정해야 됩니다. 전공의의 인턴 레지던트들은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지. 그러게, 그 노동 강도가 높은 건 사실이죠. 그렇게 봉급이 많아요, 또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의사들 전반적으로. 그거는 당연하지. 당연한 얘기다. 또 그것을 다시 노동 강도 면에 생산성으로 하면 생산성이 3배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예. 그렇잖아요. 생산성이 높다. 생산성이 높은 거잖아요. 또 하나는 그 대신에 의료비는 쌌잖아요, 개인적으로. 예. 1인당 의료비가 싸죠. 싸잖아요. 그 대신에 여기서 놓쳐서 안 될 것이 의료 기술이 우리 최상의 기술로 가는 데에선 임상이 많다는 거예요. 임상 사례. 임상사례. 왜냐하면 17.5회를 가는데 육선사고 의사 환자를 보는 숫자가 많잖아요. 그렇죠. 다양한 환자를 예. 각종 질병을 예. 다 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의료의 최신 기술이 세계적 우리나라 의료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의료 기술이 축적이 된 겁니다. 예. 이 부분은 전부 간과하고 이 이야기를 안 하죠. 간과하고 있는데 의료 기술이 축적이 되어 있고 그 덕분에 세계적 다국적 회사가 우리나라 대학병원에 신약을 개발할 적에 임상 실험을 제일 많이 맡기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 수입도 건축했네요. 그 수입 가지고 전임이 월급을 많이 줍니다. 전공의가 말고 전임이라고 펠로우라고 있는데 전임이 월급을 병원에서 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이건 병원마다 사례가 다릅니다만은 많은 대부분 병원에서는 이 임상계 굉장히 비쌉니다. 그것은 교수한테 주지만은 교수가 못합니다 혼자. 거기에서는 그 전공의가 뒷받침을 해줘요. 전임한테 그게 지금 아마 거의 안 맡길 겁니다. 다국적 회사 우리나라에. 그 맡기면 거기에서 최신 의료 기술이 나옵니다. 우리는 빨리 결과를 만들어냈다. 빨리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그게 전부 우리나라에 빅5 병원 같은 데다가 이 임상 실험을 줍니다. 다국적 회사 제약회사. 주로 제약회사죠. 제약회사가 다국적 회사가 지금 그렇죠. 바이엘이든지 세계적 제약회사가 우리나라에 임상 실험을 많이 줍니다. 아마 의료 사태 이후에 제가 그 자료가 안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거의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새로 들어오지는 않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많이 의학 기술이 올라가죠. 그래서 지금 세계적 수준이라는 것이 암 같은 거 제일 어려운 거 질환이잖아요. 그 기술은 세계적 기술이라는 것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상 실험이 많고 노동 강도가 있고 그 대신에 생산성은 높고 한 데 대해서 이런 우리가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또 우리가 첨단 의료기기도 있고 의료비용은 1인당 의료비용은 더 쌀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저런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 돼요. 같은 환자라도 엑스레이나 MRI를 찍어가지고 판독하는 의사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건 선종이네. 어떤 사람 보고 임상경이 맞아. 아니야. 이거는 과거에 이런 환자를 봤을 때 이거는 악성으로 변성이 있어. 그러면 도려내. 이런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사의 숫자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의학 교육에 관한 문제를 알아야 됩니다. 의학 교육. 일반 판사나 검사 만들고 회계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환경 관련 만드는 거 분필가루 가지고 칠판에서 써가지고 그 책으로 배우는 거 하고 의과대학에서 하는 거 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거는 실험이 전제가 돼야 돼요. 실험.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의과대학 실험실이 어떠한 공학 실험실보다도 정교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의학 교육은 도제 교육. 절대 이거는 집합 교육으로 교양 과목 같은 건 집합 교육으로 50명, 100명 모아놓고 하지만은 하나하나 교육을 할 적에는 이 도제입니다. 예를 들어 시체를 인간을 하자면은 시신을 그걸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신 한 사람의 키가 170cm 하면
분이 시신이 있다. 그러면 거기 뭐 50명, 100명이 그 돌아서 보겠습니까? 거기 그냥 10명, 15명을 놓고 교수가 여기서 설명을 하고 이건 어떻게 되고 그런데 뒤에 앉아있는 사람 뭐 교육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숫자도 감안돼야 되기 때문에 이 의사의 의과대학 입학의 정원이라든지 이 부분은 일반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이유가 또 한 가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이나 복지부나 무슨 대통령의 수석이나 딱 한 가지 하나 이야기만 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국민 숫자, 그러니까 국민 1000명당 의사 수가 OECD 평균보다 낮다. 그러니까 의사 수를 늘려야 된다. 요거 하나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그렇게 하면 절대 안 그러니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진단 끝에 나온 게 2000명이라는 숫자인데 2000명이라는 숫자 자체도 지금 과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최근의 재판 과정에서도 국정감사에서도 이건 확인된 사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처음에 모두에도 이런 얘기가 잠깐 있었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은 이 의과대학 정원이라는데 소위 말해 의료 공급자 단체하고 의사협회 얘기할 문제가 아닙니다. 수요자 측하고도 얘기가 돼야 됩니다. 다 참여해야 됩니다. 여기 수요란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관리공단이죠. 보험자는 건강보험공단인데, 건강보험의 공단과 그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같이 논의돼야 그렇죠. 됩니다. 이 국민이 수요자이기 때문에 공급자만 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나중에 모든 것이 전 국민이 건강보험 체계 내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건강보험 체계에 따라서 공급자가 진료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럼 그 근본적인 체계의 한 당사자는 그 논의했다는 얘기는 제가 보도에서 별로 본 적도 없고, 네, 들은 적도 없어서 제가, 당연히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슨 협의체를 구성한다건 협의체를 구성할 때도 반드시 이 체계의 바탕을 깔고 있는 거는 빼고, 그렇죠. 그 위에 있는 파트만 가지고 논의한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그건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참 객관적으로 이렇게 관망을 해볼 때는 너무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김 이사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 통계 수치에 굉장히 밝으신데요. 이게 어떻게 계속 외우십니까? 아니면 습관이 그럽니까? 저는 관심이라고 봅니다. 제가 공무원 보건사회부에서 할 때 저희 장관님이 신현학 그 옛날에 나중에 국무총리 저희 장관님이셨는데, 이 양반이 수리에 밝으신 분이고 통계 수치에 밝은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것이 의료는 통계다. 의료는 통계다. 원론입니다. 건강보험 통계다. 이걸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걸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렇게 10년, 20년의 수치를 보면 흐름을 알 수 있고 정책을 판단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분이 저한테 참 영향을 줬다 할까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 이후로 늘 관심을 가지고 제가 머리가 좋아서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한 최하 200~300개 정도의 보건의료에 관련 지표는 책 보고 하다 보면 늦어요. 그게 의사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술실에 들어가 하는데 이거 이게 어떻게 들어갔냐.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고. 그래서 영국의 철학자 존 베이컨이 경험 이상 확실한 지식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부분도 그분 얘기도 참 공감이 가는 거 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특히 건강보험과 의료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왜? 이건 정답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흐름과 판도를 하려고 하면은 이런 모든 것을 각국의 현상이라든지 우리 현상을 진단을 하자면은 이 지표가
중요하기 때문에 늘 관심을 가지고 지금 해왔습니다. 그래서 좀 그렇습니다. 아까 근데 언급하신 것 중에 그거는 언급 안 하신 게 중요한 게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뭐라고 그럽니까? 회피 가능 사망률인가요? 예. 치료를 못 받아가지고. 비율이 아마 지금 그런 현상이 많이 속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최근까지는 우리가 우수했죠. 그 부분에서. 근데 당연하죠. 당연한데,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영국이나 어디냐 의사 기다리다가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해외로 가기도 하고, 우리는 기다리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예, 그렇죠. 지금, 빅5가 기다리면 6개월 기다려 3개월 지금은 아마 원래 해도 내년에 진료 받을는지 수술 날짜 잡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사망하게 돼.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이제 회피 가능 사망률이. 그렇죠. 그런 경우는 지금 통계 숫자를 정부가 내고 있는지 안 내고 있는지는 내가 모르겠습니다만 그 숫자는 나와야 된다고 내가 보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자체적으로 계산을 했어요. 두 차례에 걸쳐서 계산을 해가지고 낸 통계에 의하면은, 지난 2월, 3월 두 달 동안에 초과 사망률이 1,700명이다. 1,700명이 더 죽었다. 1,700명은 대부분이 응급 환자고, 그리고 중증 환자에서 1,700명의 초과 사망자가 나왔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 수치는요, 내기가 아주 간단합니다. 평균 옛날에 이 이상의 사망자 숫자 나오자 보면은 지금이 어느 정도냐 그런 건 대부분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 통계 수치 내는 것은 어렵지 않죠, 그게. 그래서 아마 그런 거는 좀 많이 늘어났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소름이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독단적 정책 결정이 잘못돼가지고 국민 생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가지고 억울하게 죽어나가는 사람이 한 달에 몇천 명? 한 달에 1,000명? 모이면은 1년에 10,000명? 이렇게 되면은 이거 좀 심하게 비교를 하면은 김일성 이후에 한국 사람의 목숨을 제일 충내는 사람 아니냐. 그러면 퇴임한 이후에 의료 파괴 대통령 윤석열 이렇게 노비명에 적힐 것 아니냐. 이런 정도의 생각을 가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아차 이거 잘못됐다. 여기서 유턴하게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네, 그 말씀을 하시니까 하나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 사마천의 사기가 사마천이 사기에서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제나라 시대의 유명한 재상 안자라고 줍니다. 안녕인데 안자가 최고의 제자. 내가 안자가 다시 이 세상에 나온다면 난 그 마부가 돼서 내가 이 사마천이 대역사학자 아닙니까? 사가인데 이분이 그 극찬하는 안자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임금이 그때 제나라 경공 시절이라고 보는데 안자가 이 백성한테 죄를 지으면은 임금한테 얘기입니다. 백성에게 죄를 지으면은 대신 살 데가 없다. 혼자도 그 비슷한 얘기입니다. 악한 일을 하여서 하늘에 죄를 지으면은 빌 곳이 없다. 빌 곳이 없다. 그리고 백성의 입은 임금님의 친일 옆에 있는 신하는 침묵을 하고 멀리 있는 사람은 벙어리가 되더라도 많은 백성의 입은 쇠도 녹일 수 있다라고. 그만큼 백성의 목숨에 죄 짓지 말라는 얘기를. 그렇죠. 거기 2,500년 전에 이제 대부분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그 생각이 지금 납니다. 그럴 정도로 최고의 지도자는 백성에게 죄를 짓지 말아라는 겁니다. 그게.